안녕하세요. 설용수 TV.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죠. 각 당에, 그러니까 양당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컷오프라고 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4명으로 압축됐고, 또 민주당은 일단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50.28%인가 그러죠. 그래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 계산법이 소위 그 과거에 같이 예비 후보가 됐던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소위 무효표하지 않고 합산했더라면 49.3%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결선 투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어쨌든 제가 양당의 어떤 예비 후보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경선을 하는 과정에 과연 정책 대결이란 말을 해놓고도 결국은 상호간의 인신공격 또는 상호간의 약점 헐뜯기, 저희 네거티브라고는 그런 방향으로 경선을 해간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우리 한국의 소위 5천만 국민을 리더해 가야 할 대통령이 과연 누가 적합한가를 판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진영 논리라고 해서 소위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간에 달라지고, 달라진 사람들의 굳은 표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서로 간에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부패 혐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도 않고 고정적으로 흘러가는 걸 본다면 우리 국민도 선택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념 성향 또는 연고주의라고 해서 학연, 혈연, 이런 지연 같은 이런 연고성을 좀 벗어날 때가 됐는데, 지금도 우리는 마치 일국의 국가 지도자, 대한민국을 끌고 갈 리더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이해관계 또는 자기의 어떤 특수한 관계만을 고집하면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드러난다면 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제목을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품격,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런 정책들은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까? 환경에 있어서 기후 문제, 기후온난화라는 것 심각한 문제가 지금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인구가 감소되면서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노동력들이 소위 소비가 높은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미래가 지금 보장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외에도 한국은 특수한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죠. 분단국이면서 또 북의 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 중국과 미국이라는 양대 강국이 지금 준전시 상태에 돌입해 있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 동북아 문제, 또 저쪽에 남중국의 일본과의 관계,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심각한 우리 안보 환경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또 군 내부에서 기강회의 문제, 성폭력 문제로부터 여러 사항들이 지금 난제해 있습니다. 외교 문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삼국 동맹체제,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됐을 때
지금까지 지속해온 안정적 추세는 북방 삼각관계와 남방 삼각관계가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방 삼각관계는 말도 없이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죠. 남방 삼각관계는 서울, 도쿄, 그리고 와싱턴이죠. 근데 이런 지금 북방 삼각관계는 오히려 굳어지고 있는데 남방 삼각관계는 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가. 이런 외교 문제, 또 한국 사람들의 삶의 문제,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찾아올 경제적 위기, 지금 인플레가 얼마나 심합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름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희망은 사라졌고, 팬데믹에 의해서 일자리는 천년 사라졌습니다. 청년 실업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4차 산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상과 현실이 메타버스라고는 이런 상황,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 될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물론 토론 시간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주제를 발표하고 일단은 경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서 네거티브적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 안에서 예비 후보를 뽑을 때는 페이 플레이어, 적어도 공정한 플레이어를 해야지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종교 문제 또는 개인의 무슨 학력 문제, 지방 문제 이런 것들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또 후보자들의 가정 문제까지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조그마한 것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대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국가를 짊어지고 갈 대통령에 대한 자격을 판정하게 하는 위험한 발상을 연출한다면 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품격이란 무엇인가? 최소한도 대통령이 된다는 각오를 하고 나온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5천만 국민과 함께 가는 리더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미래에 대한 비전이죠. 드림이죠. 꿈이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게 정책이죠. 최소한도 인구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 중립을 어떤 쪽으로 가겠다? 과거의 정권에 대해서 실책은 어떤 것이고 나는 그 정책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후보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꼭 공개 토론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또 요즘 얼마나 SNS가 잘 되어 있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표해가지고 어떤 후보 하면은 국방정책은 어떻고 교육정책은 어떻고 문화정책은 어떻고 경제정책은 어떻고 한국 수출국가인데 무역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후보들 간에 조그마한 그림자가 보이면 그것을 확대 생산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내놓는다면 이 얼마나 민족의 미래가 우리 한국의 장래가 어둡습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이지만 이런 문제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은 책도 안 봅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정치인들의 그 프로그램도 보고 생애도 보고 그들의 정책을 한번 보세요. 링컨 대통령의 인권 문제, 흑백 인종의 극심한 차별의 남북전쟁까지 치렀는데
흑인을 해방해가지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요청했던 위대한 정책.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제시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책. 또 1930년대 경제공황 때 루즈벨트의 소위 뉴딜 정책, 대량 실업이 미국을 휩쓸 때, 전 세계를 공황으로 빠뜨릴 때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서 100년 후에 갖춰야 할 현장을,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저 돈을 논아줄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값진 돈을 가져가도록 하는 고용 창출 정책 같은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우리 이 몽골 같은 사막의 나라에서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알렉산더나 나폴레옹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가졌던 정복자지만 그에게는 인구 100여만 밖에 안 되는 군대 10만 명을 가지고 전 유럽을 휩쓸었던, 헝가리까지를 휩쓸었던, 우리 항몽정책이라고 해서 삼별초, 우리 제주도가 몽골에 100년간 지배받았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연구해 보면 징기스칸의 정책이란 뭡니까?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정책. 뭐든 어떤 나라든 어떤 나라를 지배하면 자기 나라의 특이한 종교를 강요한다더니 언어를 강요한다더니, 일본의 우리 한국어 말살 정책 같은 거, 황국신민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책을 들고 나서 한국을 일본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징기스칸은 정복한 나라들에 가서 자기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흔적은 남겨지지 않습니다, 문화 강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 그 넓은 땅을 몽골화했던 그런 기적 같은 리더십을, 또 그 다음에 보훈정책, 병사로 입적해온 그 집안은 3대까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보훈정책, 이런 정책들이 우리 예비후보자들에게도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의 소위 유민정책, 백성을 병력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탁월한 리더십, 세종대왕의 그 왕정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책, 이런 그 어떤 정책이 위대한 힘을 가졌던 지도자들에게서 본받을 만한 걸 제시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통일은 이렇게 해볼 가능하다. 안보에 대한 국방은, 우리 국군의 정신 재무장은, 교육제도는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육제도가. 그 다음에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정책, 폴리시, 폴리텍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짧은 시간에 중요한 말을 하고도 남을 텐데, 모자랄 텐데, 어떻게 그 조그마한 그 말 실수나 흠집을 잡아가지고 그걸 확대 생산해서 끝없이 고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도 안타까워서 이 무례한 이 사람이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품격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의 리더가 나와서, 리더가 뭡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한 구성원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과거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 히데키 동조처럼 무조건 정벌 해가지고 자기 세력 관련은 그런 무모한,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또 북한의 소위 3대 혈통체제 같은 독재, 정치적 자유도, 결사 집회 자유도, 여행의 자유도, 발언의 자유도 없는 그런 비차별 사회를 끌고 갈 지도자를 뽑을 수는 없어요. 또 우리 민주주의 정치 안에서는, 체제 안에서는 그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국민이 그 정도 수준은 깨어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단히 아쉽습니다. 주어진 선거에 대해 불복할 소권을 제시한 당도 문제고, 또 그것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끝난 결과를 가지고 승복을 거부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어려움이고, 지금 야당에서 4사람을 압축돼가지고 이제 11월 5일 날 최종 결정을 할 텐데, 그 결과는 또 편안하겠냐 그런 얘기. 선거는 앞으로 내년 3월 9일이고 정권은 5월에 출발한다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을. 그것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의 정책을. 언제까지 한국인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려고 만들어 갑니까? 이전 투구란 말이 있잖아. 진흙밭의 개싸움이라고. 물고 뜯으면 다 상처 입어가지고 결국은 다 자기들 진영 안에서도 그 큰 상처를 내놓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디 정책이 아쉽습니다. 하나라도 뚜렷하게, 나는 적어도 4차 산업 이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경제 구조, 무역 구조, 그리고 노사 관계, 이런 데한 정책을 내놓던지, 교육 시스템 문제, 또 국방에 관한 문제, 외교, 안보, 결국 통일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우리가 4강에서 지금 참 상호 간에 눈치 보면서 우리 한국 갈 길이 막히네요. 미중국이 만일 군사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전술화한다든지 소량화해서 경량화해가지고 단거리 미사일에서 발사해서 우리를 볼모로 잡아버리면 여기에 대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저 밖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더 걱정해요. 이번에 미국의 어떤 민주당 하원의 의원 하나는 한반도 핵은 핵으로서밖에 막을 수 없다. 그건 뭐 학문적으로도 핵 확산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술 핵이든 전략 핵이든 개발을 동맹으로부터 이해를 얻어가지고 북이 끝까지 핵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고 평화지향적으로 안 가고 전쟁지향적으로 한다면 그런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 세우고, 앞으로 전기차가 생산돼가지고 전력 생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그동안에 정책에 실패했던 탈원전 정책 같은 건 당연히 거둬가지고 석탄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전력을 생산시설을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안 들려요. 맨날 싸움만 하고 있어요. 얼굴도 없게. 이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도 좀 높은 수준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제가 평소에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란 뭐냐? 집권자를 비판하고도 그 자리에 있는 거, 붙잡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이양하는 거, 그 다음에 영고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거, 특히 지역주의. 이 정도 수준을 평가해보면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고, 아직도 선거에 불복하고, 아직도 저 수준, 동네 반장 뽑는 수준의 이익공격을 하고, 정치인들이 어떤 교회를 가고 어떤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정책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그래서 정치판을 좀 높여보라, 고급화, 품격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부디 예비 경선이 이제 끝난 데도 있고 남은 데도 있습니다만은 본선에까지라도 좀 품격 있는 리더십 발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자님이 정치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통치가 다르다고. 양을 훔친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그 섬나라 공이 우리처럼 정치 잘 된다는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자식이 고발했다 그런 얘기예요. 공자가 비웃었잖아요. 그건 통치라고. 정치는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게 정치라고 했잖아요. 백성을 바탕으로 정치하는 거지. 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지. 좀 더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면서 차원 높은 정책을 현실성 있게 제시해서 저분을 지도자로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우리 국민은 행복하겠구나. 가난해도 참아야 돼요. 포퓰리즘에 속아서는 안 돼요. 돈 가지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는 중단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미래를 밖에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